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로 있는 권오영입니다. 또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 학술회의에 종합토론 사회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전 10시부터 3시 50분까지 거의 한 5시간에 걸쳐서 우리 그 이승민 선생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모두 10분이 그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깊고 아주 어려운 주제를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토론 시간이 지금 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1시간 50분 주어져 있는데 그 역사연구회에서 한 분당 그 발표에 대해서 질의 시간이 한 5분 정도, 그리고 이제 답변 시간 3분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토론문이 다 질의서가 다 발표자에게 전달되었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읽고 또 답변도 준비하셔야 할 테니까 아주 간명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제 그 순서대로 그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한 번 다 이제 그 발표 질의가 끝난 뒤에 혹시 그 질의자가 그 발표자가 미진했다고 생각하면 한번 질의를 드릴 기회를 드리고, 또 이제 다른 그 토론자가 다른 분의 그 논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시간이 되면 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70여 분이 오늘 그 5시간 동안 계속 듣고 하셨는데, 혹시 참가자 중에서 시간이 된다면 그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질의해서 그 발표제 답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저도 이런 이제 상황에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색하지만, 그러나 또 이 새로운 경험을 해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뭐 그 의뢰에 대해서는 전공도 아니고 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 아마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주로 아마 그 발표자 질의자 중심으로 그렇게 뭐 진행을 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토론자 중에는 그 얼굴을 아는 분도 있고 또 새롭게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난 분도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그 김보강 가천대학교 교수 고려정기 궁궐구조 합공과는 의미에 대한 발표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민기 선생님께서 간명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 논문은 그 고려 궁궐에 대한 발굴 성과를 종합한 것과 이제 실제로 문헌에서 드러난 여러 의뢰와 정치적 사건을 종합해서 당시 공간의 특징과 의미들에 대해서 도출한 좋은 그 훌륭한 시도의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시도가 이제 좁게는 의뢰 공간, 즉 국왕을 중심으로 한 고려시대 정치적 맥락을 가진 의뢰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넓게는 고려시대 국왕권에 대한 인식, 즉 공간으로 가셔야되는 국왕권이 당시 권력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게 함으로써 당시 권력의 작동과 그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문화 이해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토론자가 이제 제가 좀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김보관 선생님의 이제 논지에 동의함에 따라서 이제 그 전체적인 논지에 대한 보충 및 부침으로 이제 저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합의 국왕의 공간, 출입문, 국왕의 사적 공간,
그리고 신하들이 국왕에게 정치적 호소를 하는 공간이라는 그 이제 공간을 다루는 현상을 종합해서 합이 이제 국왕 공간의 경기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궁, 궐, 합 등의 이제 장소들로 이제 도식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정치적 의례, 그러니까 즉 그 신하와 국왕이 만나는 의례에 있어서 중간적 성격을 가진 장소를 합이라는 점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신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제 국왕과 신료들이 만나는 다른 경우가 역시 같이 있습니다. 또 조회라는 의례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국왕의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적 장소만 부각한 나머지 이제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공적 의례에서의 연계성까지는 좀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여러 국가 의례에서 국왕의 자리와 신하들의 자리 사이에 또 이제 한문에 소속된 관리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이러한 이제 한문의 중간적 또는 중개적 요소가 이들 또는 또 장소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에 따라서 그 중간적 요소 또는 중개적 요소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 소속의 관리들이 이제 조회 같은 의례 내에서 별도로 장소에 자리 잡음으로 그 공간을 구별짓는 태도와 그러한 이제 관료들에게 절 같은 일정한 행동을 안내했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적인 개념과 사적인 개념을 이제 구분하셔서 쓰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왕의 공간이 이제 선생님의 논문에서 제시된 그 동자문과 하문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선생님의 고견을 좀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개념이 주체 입장에 따라 기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사건들을 보면은 그 국왕에게 다가가려는 그 의례의 수행자, 즉 신하들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또 언제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 지점들을 좀 더 듣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가 존재했을 당시에 중국 조정에서의 한문의 기능 또는 공간적 기능과 또 고려의 한문 기능, 그리고 또 고려의 이제 그런 기능들이 중국과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좀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토론이라 선거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종합하면서 사실 이제 뭐 궁궐이나 서당이나 사찰이나 갔을 때 그 집의 이름이 다양한데 사실 그 알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김보강 선생님께서 합이라는 그런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이게 자세하게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김보강 선생님 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민기 선생님의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좀 이렇게 정치하지도 않고 아직 좀 이렇게 어설픈 글을 읽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선 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앞으로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첫 번째, 이제 이 공적 의례와의 상관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특히 조회와 같은 경우에 어떠하냐, 한문 또는 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의복루선 사서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국왕의 동선에서 대관전이라는 정전에서 의복문이라고 하는 그 선사 장소까지 가는데 한문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표현을 이제 국왕의 공간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로 이 한문을 거쳐가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글을 다루면서 조회와 같은 그
외에 다른 의뢰 같은 것들을 이제 직접 다루지 못한 것이 좀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거꾸로 신하들이 이제 원정이나 이럴 때의 조하의 같은 경우에 보면 한문 또는 한문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전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신하들이 조회 같은 경우에 이 조회를 하기 위한 국왕의 공간, 정전으로 대표하는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문에서 잠시 거쳤다가 어떤 이제 일정한 순서가 되면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역시 그 출입문 또는 경계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그런 어떤 단순한 의뢰뿐만 아니라 지금 좀 더 어떤 전체적으로 조정 또는 그 신하들과 국왕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분은 조금 더 계속 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소위 공사 개념과 이런 부분의 상관성을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시와 한문지우라고 하는 관직을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소위 내조 외조라고 하는 내외 개념과 요 내시와 한문지우를 좀 연관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일단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자세하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요 공사 개념 내지는 내외 개념과 요 한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게 다소 아직 그 정치된 제가 이제 논지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제를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시라고 하는 관료들이 궁궐 안에서 국왕의 각종 행동이나 생활을 시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한문지우라고 하는 관직은 앞서서 제가 이제 복합상소 이야기를 할 때 동자문에서 뭐 소위 복합상소를 하고 한문지우에게 그 상소문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김부식의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합이라고 하는 또는 동자문으로 대표되는 요 합이라는 공간은 일종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고 그 안 너머는 이제 여기는 이 경계는 한문지우가 그 경계를 어떻게 보면 지킨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경계 너머의 공간에서는 내시라고 하는 이들이 국왕의 각종 시봉을 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비교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가 이 당시 가장 비교했을 만한 중국 왕조라고 하면 두 개 왕조를 들 수 있죠. 당과 송을 거론할 수 있는데요. 당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그 궁궐 안에 동상한문, 서상한문이라고 하는 정전 뒤편에 편전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그 두 개의 한문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한문은 존재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관제상으로 동상한문, 서상한문이라는 관제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어떻게 이 두 왕조와의 어떤 비교 내지는 차이점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관제상으로는 조금 이게 비교를 추적을 해보긴 했지만 이 궁궐 구조와 관련해서는 아직 그 제대로 그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공부해서 좀 더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토론을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그 고려대학교 김윤지 선생의 고려시대 왕사 국사 직봉례와 문신관계의 교차 발표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김수현 선생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사편찬위원회 김수연입니다.
지금 김윤지 선생님의 발표 주제는 고려시대 왕사국사 책봉 의례와 군신관계의 교차였습니다. 지금 이제 고려시대에서 불교가 굉장히 비중이 컸고 중요했던 만큼 왕사국사의 역할이나 상징성도 굉장히 컸었는데 그동안 이제 왕사국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희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왕사국사 책봉 의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례 체제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공고한 이제 논문이 굉장히 연구자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제 토론을 가름하려고 하고요. 발표자의 논지가 이것을 통해서 명확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제목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군신관계 교차라는 것이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그리고 이 군신관계의 교차가 어떠한 지점에서 나타난 것인가,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발표자의 의도가 잘 잡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느꼈을 때는 군신관계의 교차라는 게 이제 왕사 국사가 승려이기는 하지만은 왕이 승려에게 책문을 줌으로써 군주의 스승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지위를 근거로 해서 신하인 승려에게 이제 왕이 제자 예를 보인다, 이런 군신 상하 관계의 역전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발표자의 발표문을 읽다 보니까 항상 이제 군주가 상위에 있다라는 왕이 항상 상위를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지점에서 이제 군신관계의 교차라는 것을 발표자가 어떠한 의도로 사용을 했는가, 이것이 첫 번째로 궁금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책예와 사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발표자는 수책예와 사례의 공간이 분리되어가는 이유를 피체풍자가 이제 대내로 왕을 배로 들어가는 절차 자체에 더 무게가 실려갔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왕사 국사를 모시던 의례가 책봉례 일반의 절차를 따르는 방향으로 정비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 발표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발표문에 보면은 표 2로 이제 발표자께서 수책과 사례의 그런 공간 변화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에서 이제 여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1부터 7까지 해당되는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수책을 받았던 사례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례를 받았던 거는 보이기는 하지만은 책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표의 형태를 조금 다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발표자가 사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례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혼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왕사 국사 책봉 의례 절차상에 들어가는 사례이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그런 의미라고 할까요? 존경할 만한 승려를 스승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의 사례인데 발표문 안에서 이 두 가지 의미의 사례가 혼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주는 것이 발표자의 논지를 보여주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의례 절차가 정비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시점이 이제 예종 인종 시점인데요. 이 시점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궁금한 점으로 들었었습니다. 앞에서 계속 이제 발표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책문을 수여한다는 절차 자체가 문종대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왕사 국사에 대한 책봉례가 시작된 것도 문종대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것이 수책례와 사례로 장소가 분리가 되어가면서 의례 절차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은 예종 인종대입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왔는지, 그것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체제의 정비 과정 속에서 왕사 국사 책봉 의례의 정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도 조금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사 사례와 이제 왕사 책봉과 관련해서 이제 그 발표자께서는 혼혼의 사례를 들면서
이제 궁예가 거행되지 못한 이제 왕사 책봉이 미완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단순하게 사례가 거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미완의 왕사 책봉인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례의 의미를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절차로서의 사례의 의미를 이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강종이 사례를 거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다시 숭사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종대의 왕사라고 해서 고종대의 자동으로 왕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파악이 되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왕사 국사 책봉 의례 안에서 사례가 어떤 의미를, 절차상으로서의 사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왕사의 인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발표자분께서는 왕사가 직에서 물러나서 하산을 해도 인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33번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보우가 몰래 달아났을 때 공민왕이 법복과 인장을 보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각주 33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왕사직에서 물러나서 하산을 해도 인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발표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런 일반적인 사례라기보다도 보우가 왕사에서 물러난 거를 공민왕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제스처로서 이제 법복과 인장을 보우에게 보낸 그런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고려 전기여서 시기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이제 하길 같은 경우에는 하산을 하면서 왕사인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래 천해 4년서부터 계속 물러나겠다고 이제 허가를 구하지만은 물러나지 못하고 있다가 7년에 결국은 이제 본인이 받았던 왕사인과 이제 그 장을 포장을 해가지고 왕조에 다시 반납을 하고 하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인장 같은 경우에는 책봉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데 왕사가 아닌 사람이 왕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단순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왕사는 보통 이제 왕사로서 사망하거나 국사로 승격이 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국사로 승격될 경우에 그러면은 왕사 인장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왕사에서 국사로 승격이 되는 시점에서 뭐 다른 승려가 왕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또 책봉례를 통해 가지고 물려준다거나 뭐 이런 인계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왕사 자리가 공석으로 빈다면은 그 왕사를 반납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이런 그 말하자면 어떤 그 책봉이 된 그런 책봉을 해지하는 절차라고나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윤지 쌤, 예, 예, 포괄해서 강력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선생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일단 음.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토론은 이제 서술상에서 좀 서툰 부분들을 이제 토론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이제 이 글을 좀 더 고민을 하고 다듬어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수준에서 답변이 가능한 만큼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제 군신관계 교차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본 발표에서 의도를 한 것은 이제 의례상에서 군신관계 그리고 사자관계라는 두 가지 차원의 의식 절차가 함께 보인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드러내 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전체적인 절차를 짚어봤을 때 이게 책봉의례라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서 기본적으로 군신관계가 전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의례를 통해서 구명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의도였고, 그 부분을 이제 군신관계 교차라는 어휘를 가지고 계속 이제 사용하면서 이걸 타이틀로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구하고 조금 다르게 이 불교식 의례보다는 좀 근신관계에 기반한 부분을 이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좀 약간 어색하게 표현이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오늘 PPT 자료에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발표문상에서 이 공간이 전환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공간이 한 장소에서 이제 모든 의례가 행해졌던 시점과 고려 전기 부분과 이후 인종대부터 장소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나오는 부분을 한 개의 표 안에서 담았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장소가 구분되기 전 단계에서는 이 수책과 사례로 구분해서 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발표문 안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색깔을 좀 칠해서 그 색깔이 칠해진 부분으로 이렇게 가늠을 해봤는데 이게 여전히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뭐 그 표를 좀 분리를 한다든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가 이 전체적인 책봉을의 한 절차로도 나오고 있지만 그냥 단발적으로 국왕이 승려에게 행하는 스승 제자례로 이제 나오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사료에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라는 용어도 혼용이 되고 있고 제자례도 마찬가지고 구의지례도 마찬가지로 모두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책봉 의례 절차가 아니고서도 되게 좀 가볍게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 혼용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일단 발효에서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이것이 국가체제 정비 과정 속에서 왕사국사 책봉의례 정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승려에게 책문이 수여됨에 따라서 이 왕사의례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좀 짚어보려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피석, 그러니까 왕이 왕자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는 행위, 그리고 남면 북자해야 될 왕이 이제 북면을 하는 행위, 그리고 오책투지와 같은 막배를 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게 마치 부처를 모신 듯한 그런 행위를 재현하는 듯한 상당히 지극한 공경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발표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라는 용어, 의식 절차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이런 의식이 진행되었는지 이것을 좀 밝혀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만을 가지고 보면 이 왕사가 의례상 왕의 상위 존재로 여겨지고 그리고 군신 관계를 전제했던 다른 국가 의례하고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또 구분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겠으나 실상 이제 고려에서 이건 역시도 국가의례 체제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정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 발표에서 좀 드러내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드러냈을 때 의도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고려에서 불교교단을 국가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요 부분을 좀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고 승관에 해당되는 이런 왕사국사, 그리고 이 왕사국사를 모시던 의례에도 적용되었다라는 점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정교 관계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라고도 또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예종 인종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변화가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여기를 조금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왕태자 책봉의례 같은 경우는 문종 때 정비가 되고 있고 근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문종대 이제 승려의 경우에도 이제 발표문에서도 적었지만 문종대 책문이 수여되는 처음 사례가 처음 사료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뢰 절차상으로는 기록상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인종대가 그래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말씀드렸을 때는 그 정도인 상황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책봉 의뢰를 좀 이제 따라가는 방향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이런 시간차가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는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직 고민 단계이기 때문에 발표문상에서는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사례가 이제 별도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례 말고도 그 책문을 수여하는 수책 절차 같은 경우도 이제 재봉, 그러니까 다시 봉하는 이런 재봉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절차로서 제대로 보이는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록들도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왕사인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입적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승려가 사망을 할 때까지는 그 지위를 왕사든 국사든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사로서 하산을 한 상태에서 재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왕사였다가 하산을 한 상태에서 국사로 진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산을 하고 나서도 정말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다시 지위가 확인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주 33번의 보호 사례 말고도 그 위에 이제 두 편의 사례를, 일단은 두 건의 사례를 더 제시를 하긴 했었는데, 문도들이 그 왕사인을 자신의 스승이 입적하고 나서 왕사인을 직접 반납하는 경우들이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산을 하더라도 입적할 때까지는 당시의 직을 왕사직이든 국사직이든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사인을 반납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제가 사료에서는 보이고 있지 않아서 찾지를 아직 못해서 현재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이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두 번 발표 토론을 했는데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아마 6시까지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좀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을 칠 수도 없고 제지하기도 어려우니까 간명하게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긴 논문, 저서라도 주어진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김윤주 씨의 연구가 굉장히 흥미있고 저도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세 번째, 건양대학교 신진애 선생의 조선경종 3년 후사공신 회명제 시행 양상과 함의란 주제 발표에 대해서 우리 한국학교학연구원 이욱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이욱 선생님도 이 질문이 7개나 되는데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논평을 맡은 부분은 크게 보면 조선시대 해명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선시대 해명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익숙한 의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좀 낯선 의뢰입니다만은 배우는 마음으로 논평을 맡았습니다. 전체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은 발표집에는 7가지가 실려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5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명제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변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규모의 제사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발표자께서는 해명제는 대사에 준하여 거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부분들이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근거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왕은 별전에서 산제 4일,
치제 3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사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제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또 희생도 보면은 소양대지라고 하는 그 부분의 세 가지를 그대로 쓰는 테러를 쓰기 때문에 대사에 준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기우제를 비롯한 국왕의 그 기고제인 경우에는 그 테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생으로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보면은 태상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해명제의 그 제물 자체를 보면 5종류의 과일을 희생 외에는 5종류의 과일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제보다도 더욱더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대체로 어떻게 이 대사로 준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다각적인 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제의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발표문에서도 나타나 있는 같이 해명제의 대상은 매우 많습니다. 천우토, 황천상제부터 해서 사직종묘, 산천백신, 천신직이라고 하는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제사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궁금합니다. 실제 중국에서도 다양하게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떤 행태든 그 다양한 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고 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궁금한 것들은 제사 가운데서 위판이나 지방을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런 그 상징물이 없이 그냥 신이라고 하는 자리만 마련하는지라고 하는 면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해명제의 참가 대상입니다. 누가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발표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대체로 해명제는 그 공신을 책봉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당 공신들이 참석을 합니다만은 그 외에 이전 공신 또는 그 공신의 자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논문에서 중요한 그 부사 공신 같은 경우에 지금 목호룡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해당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이전 공신 또는 공신의 자손이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발표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당신은 매우 당정으로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이 공신들의 그 자손들이 과연 이 회의에 해명제에 어느 정도 참석하고 있는 건지 그들의 반응은 어떻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때 바로 부사공신의 성격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펠에 관한 걸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조의 변명을 통해서 사펠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좀 더 잘 드러나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대체로 보면은 영조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패를 하지만은 해명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보면은 술잔을 사용하는 예로서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숟가락으로서 그 사패를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펠이라고 하는 게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명제를 보면은 입술에 그 피를 바르는 거로 나타납니다. 돼지 피를 바르게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 마시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숟가락으로 뜨는지 또는 잔으로 하는지 또 다른 의식에 나오는데 보면 반이라고 하는 그 사기로 만든 반으로서 나누어서 사펠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게 되는데 그 사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궁금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명제의 공간입니다. 대체로 한편에 잘 정리된 논문입니다만은 오늘 이 학술대의 전체적인 주제, 즉 고려와 조선의 도성과 을의 공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논문을 바라볼 때 이 해명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신문 밖에 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육 선생님 감사합니다. 신진혜 선생님, 네, 3분, 안녕하세요. 예, 3분 내에 지금 질문은 5개 했지만 간명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빠르게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맹제가 대사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고제보다 상차림이 작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표명하시면서 이게 과연 대사에 준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걸 대사라고 말씀드렸던 게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산재 치재 치리를 하고 태뢰 소래를 사용한다는 점에 기반해서 추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상차림 규모와 관련해서도 제가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이 퇴상지하고 오래통편, 충간통고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통편과 충간통고에서는 태래와 소래를 사용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퇴상지에서는 소래와 오색과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상지 기록으로 본다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상차림이었을 테지만 오래통편과 충간통고에서 태래까지 썼다는 걸 보면은 그에 준해서 다른 것들도 더 차렸을 확률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맹제 대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주나 제가 이번에 참고한 이 회맹제 등록에서는 이제 신위를 설치한다는 언급이 나오고 신위에 뭘 깐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어떤 신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방을 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연대기와 충문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회맹제를 표현할 때 이 일이 제천 고유의 큰 일이다. 상하신기에 고하는 일이다라는 점을 이제 계속 지적하는 걸로 봐서는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문화되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했을 확률도 없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질문해 주신 것은 이 회맹제의 여타의 참가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숙종대 보사공신 때에 비해서 경종대의 참여자가 유달리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정부에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쓰려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 경종대 회맹제는 그 회맹제가 3번이나 지연이 되면서 한양 체류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불참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경종 때뿐만 아니라 숙종 때에도 있었고 인조 때에도 있었고 역대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표문에서는 아직 정리를 안 했고 그리고 이 회맹축이 전해지지 않아서 불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표를 할 때에 이제 숟가락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 영조가 내가 사표를 했지만 회맹엔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썼던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제가 이 영조가 왜 이렇게 발언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내가 그 회맹의 자리에 가서 했지만 마음까지 동조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맹과 그 잔으로 하는지 숟가락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회맹제 등록에서 어떤 물품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을 때는 사표된 숟가락을 사용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왕용 숟가락이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이 여러 공신들의 봉혈을 돕는 사람들이 30명 준비되었고 그리고 숟가락이 30개가 준비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는 숟가락으로 여러 사람들이 사표를 했던 것으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혈반을 공유했는지 여부는 전내 사표 은쟁반 큰 게 1개가 준비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정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쟁반이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피를 나누어 담는 쟁반인지 아니면 다른 데 쓰는 쟁반인지는 좀 더 이제 조립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성과 의례 공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회맹단이 북쪽인 이유에 대해서는 네, 주례에서 이 북면에서 고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던 것 같고, 이 조선에서 북쪽에 해당하는 신무문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간 영역에 회맹단을 두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에서는 이 회맹단을 현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검을 현자 역시 북쪽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경복궁 소실 이후에도 계속 이 동일한 공간에서 회맹제가 시행되었고 그 시행 과정에서 충의의 의미가 누적되었던 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치적인 신이 목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던 그 당대의 의미를 한번 끌어내 보려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발표를 준비해 보았는데 네, 아직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예, 감사해요. 예. 그러면 이어서 고려대 김규록 선생님 김규록 선생이 발표한 고려 인종 원년 설령 대성 외교의 재구성이라는 발표에 대해 연세대 박윤미 선생님께서 질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윤미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아, 예. 이 글은 고려도경을 분석해서 이를 그 수주와 고려도경에 있는 수주와 연례를 분석하고 그 재구성해서 1123년 회경전에서 설행된 고려의 대송 외교 의례를 복원하고 그 특징을 구명한 글입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의 의례를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고찰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노고가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보완되기를 바라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에는 제목과 목차, 이제 용어에 대해서 썼는데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5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발표문을 읽겠습니다. 1장에서 필자는 국신사와 그 외의 사절에 대한 차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회경전에서 영조례와 배표례의 설행 여부에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시한 5건의 사료 중 배표를 언급한 것은 가뿐이고 차등 의례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료 주 58은 장소는 명시되지 않은 채 개상에서 아련하느냐 개하에서 아련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주 59는 회경전에서의 연회화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회경전에서 영조례 및 배표례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는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5건의 사료는 조서를 받거나 연회, 배표를 한 예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회경전에서 그 영조례 배표례 설행을 강조하기에는 근거가 조금 빈약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장 1절은 고려도경 권 25 수조를 복원한 것인데요. 저 역시 이전에 같은 작업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고 일부 수정하는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라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잘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궁금증을 못 이겨서 질문 드리자면요. 표 1의 3-2에 해당하는 부강 문화에 대해서 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즉 창안문 밖에서 조서의 재배를 행한 왕의 다음 동선으로 회경 전문의 계단이 내려갔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1의 사부위 북상 면남 립의 북상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북쪽을 상으로 하여 라고 하셨는데 이는 정확히 어떤 의미로 서술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필자는 그림 1, 2, 3에 모두 조안을 그려 넣었고 그 근거로 고려사 예지 진대명 표전이에 향하는 표전안이 앞에 설치한다를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그림 2, 3에서는 정사와 부사의 자리를 향안의 동쪽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영대명 조사이에 조사가 서는 자리는 향안의 동쪽에 설치한다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필자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진대명 표전이와 영대명 조사이는 후대의 의례입니다. 기본적인 진설 방식부터 전상에는 궐정을 설치하고 표전안과 향안을 두며 전정에는 왕과 중간에 배위가 있는 구도로 고려 전기 의례와는 판이합니다.
의례의 진행 방식 역시 왕이 전정의 배 위에서 배례를 행한 후에 전상에 올라가서 향한 앞에서 삼상향을 한 뒤 진대명 표전이의 경우에는 표를 올리는데 그 전달 방식은 봉표관이 동양하여 왕에게 전달하면 왕 역시 동양하여 사신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또 영대명 조사의의 경우에는 고려도경과는 달리 왕이 조서를 직접 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현격한 차이가 있는 대명의례의 진설 방식을 대송의례에 투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2장 2절에서는 특히 배표에 대해서 수조에서는 전상에서 진행되는 의례 과정에 상절관과 국관이 배석해 의례의 진행에 참여했으나 배표에는 집사와 인접관이 이들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셨는데요. 먼저 전상은 전정의 오기로 보이고요. 배표에 과연 상절관과 국관이 배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표 1에 배표 1에는 사부솔 3절인 지왕부라 했고 배표 2에는 정중설한 열요기 여수조지의라고 했습니다. 즉 3절인 상절, 중절, 하절 모두 이날의 사신 행렬에 포함이 됐었고 전정의 요기 역시 수조와 동일하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절과 국관도 배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사와 인접관을 언급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표 3회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례중 배표를 재구성하셨는데 표의 내용을 보면 영조례 당일에 정사가 귀국 요청을 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례는 6월 19일에 있었고 그 뒤 22일에는 제전과 조위 의례를 행했습니다. 아직 사행의 또 다른 목적인 제전 조위 의례를 행하지 않은 19일에 귀국 요청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자 선명예필 내 이서 고행 욕부 천령절 상수지의 시점은 선명례를 마친 당일보다는 선명례를 마친 뒤 어느 날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록 선생님, 네, 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일단 바쁘신 걸 알면서도 정돈되지 않은 글을 읽어주십사 부탁드리고 매우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 이 자리를 빌어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과 목차라던가 용어 사용의 문제는 글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를 주신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해당 문장을 서술할 당시에는 영조례와 배표례가 외교 의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 서술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바는 회경전에서 설행된 외교의 대상이 누구였던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종대 고려와 송의 통교가 재개되고 나서 고려에 파견된 송사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략 한 29차례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본고에서 이제 언급드린 그 국신사 5차례를 제외하고는 대개 명주 지방에서 파견되는 뭐 지방관, 대략 집첩사로 저희가 얘기를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절이 파견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그러한 문서를 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그래서 이런 집첩사나 의관의 파견을 위해서 조금 한문지우 같이 급이 낮은 관원들이 오거나 아니면 의관 또는 상인 출신으로 관원이 된 사람이거나 실제 강수, 그러니까 상인이 오는 경우들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그 각주 59번의 내용은 그 고려도경에서 궁궐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에 건덕전의 용도에 대해서 서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보면은 이 건덕전의 용도가 회경전과 다르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뭐 조서를 받거나 또 의례를 차리는 것들은 그 조서를 휴대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하는 거는 약간의 의례상의 차등을 두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5사례, 그러니까 국신사 5사례 같은 경우는 그 5사례인 경우에 한해서만 회경전에서 외교 의례를 행한 것들이 현재 연구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회경전에서 외교 의뢰를 행한 사례는 실상 북송이 멸망하기 이전까지는 송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는 회경전에서 외교 의뢰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장 1절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3-2와 관련해서 국왕이 다시 문 아래로 내려왔다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이제 그 사료상의 내용을 저 종합해 본 결과 그 2번에 해당하는 표에서 영조 단계에서 왕이 창하문 밖에까지 나가서 조서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1의 조조 단계에서는 조서를 실은 채여가 회경 전문 밖까지 가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 밖에 설치된 막차에서 조서를 봉안하고 또 동시에 그곳에서 정사와 부사가 또 다른 막차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도조 3-2단계에서 고려 왕이 다시 문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영조 단계를 마친 고려 왕은 일단 회경전으로 복귀를 했다가 도조 3-2 단계에서 다시 전문 밖 계단을 내려와 사절과 이제 초대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정사와 부사의 위치는 북을 상으로 하여 남쪽을 면하고 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북쪽 방면, 북향을 상석으로 예적 관념 아래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사와 그러니까 부사가 남쪽을 면하여 서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 남면한 정사와 부사가 병렬의 형태로 서느냐 아니면 직렬의 형태로 서느냐 이것의 문제는 아직도 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1, 2와 관련해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후대의 그 예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고려도 경성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은 향안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배조 4-1에서 확인이 됩니다. 아울러 향안이 전정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표의 두 번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실제 이 향안에 있는 향로에 향을 살랐다 하는 내용이 그 고려도경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절이 향안을 중심으로 어디에 서는가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제사를 지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산 사람에 해당하는 사절이 향을 피우고 있는 향안의 주변에 설 때 과연 그 북쪽에 해당하는 뒤편에 서는 것이 가능하신 것인가 라는 의문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 황제의 조서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전대에 비해서 의례상으로 조금 더 엄격한 방위 개념을 관철시키고 있는 명대의 사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대명 조사회 같은 경우는 진설에 있어서 그 의례상의 무대에 해당하는 걸정이 추가되고 왕의 배위가 전정에서 북면을 하다가 전상에서 북면을 하는 형태로 옮겨질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동쪽 계단에 계도관이 설치된다든가 조서를 뭐 읽는 사람, 조서를 드는 사람, 조서를 옮기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또 설치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서 역시 그 직접 사절의 손에서 왕의 손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전 때에 비해 훨씬 엄격한 의례상의 방위관념을 관철하고 있는 명의 경우도 사절의 자리가 보통 상석으로 인지하고 있는 향안의 북쪽이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설, 조사, 립위, 향안지동이라고 해서 향안의 동쪽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또 거기에 이제 의례 행례 같은 경우는 그 다소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진설,
그 향안의 위치라던가 상궁을 자칭하는 사자의 자리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 결과 북쪽을 상석으로 인지하는 방위 개념을 표방하고 남면을 고수한 송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대명 조사의의 진설 부분을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 2절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주신 그 첫 번째 질문이 같은 거는 배표시의 송측 사설의 배석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이제 사료를 찾아보면은 영조의 두 번째 단계에 의하면은 3절 가운데 그 상절만 승평문에서 상절만 이제 승평문에서 하마를 하고 고려 측 관원을 따라서 도보로 신봉문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도조 3-3단계에서 상절과 예물이 회경 전정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이를 통해 보면은 배표시에도 동일하게 운영이 됐다라고 하니까 최소한 배표시에 도할 제하를 비롯한 상절 한 25명 정도 고려도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중절 하절은 생각컨대 그 대표 연회만 참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집사와 관련해서는 의례시 그러니까 고려사 예지에 종종 이 집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의례를 돕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한문의 관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때로는 뭐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환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집사 같은 경우는 고려도경의 그 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려 배표례에서 왕에게 표문을 전달하는 고려 측 관원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인접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역시 선생님 말씀대로 송의 상절 가운데 한 명인 인접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조 단계에서 등장하는 제일 앞부분에 영조 단계에서 등장하는 고려 측 인접관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맞춰주시면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네, 선명리의 기강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시는데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표를 제가 작성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표 1의 택일 부분의 날짜를 이렇게 길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만 이제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국사편찬위원회 김성희 선생님이 발표한 조선 후기 대외관계의 변화와 외교 우려의 변주에 대해서 김창수 서울시립대 김창수 선생님께서 지휘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선생님의 논문은 그 숙종대에 관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그 전문적인 그 연구를 개척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외관계와 의례 문제를 연동하여 분석했다는 점과 그 다음에 대외관계 의례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또 사상자 연구로 시각을 확대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숙종대 연구 그리고 나아가 조선 후기 사상사 연구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 논문에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넘게 그 외교 의례 부분, 사상사 부분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목이 일단 외교 의례가 그 제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 의례에 대한 분석 분량을 추가로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4계절 중에 1계절 정도가 분석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1계절 이상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김성희 선생님이 그 자문의 용어를 통해서 그 숙종 때의 외교 성격을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자문의 용어라는 건 외교적 수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대의 성격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게 외교 의례의 변화를 맞추게 되면 일단은 숙종 때의 특징을 드러내기 앞선 단계에서 조명 조청 관계의 외교 의례를 먼저 좀 비교를 해주시는 게 이 순서상으로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논문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숙종이 그 조청나라의 관계에서 능동적인 어떤 그 자세를 취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이끌어냈다라고 서술한 부분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좀 파악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청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관계의 주도권은 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17세기 후반 또는 18세기를 전후해서 조청 관계가 안정됐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청이 그런 의도와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칙사의 파견이 감소된 원인, 그러니까 조청 관계가 안정됐다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선의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청칙사가 파견이 적게 되는 건데 이 감소 원인을 그러니까 기존 연구들은 다 그냥 양국 관계가 안정됐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구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양사적 영역이긴 하지만 그 숙종 때의 어떤 그 시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좀 구명한다면 굉장히 많은 영구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숙종 때 숙종의 능동적 행위, 외교 행위를 어떻게 실증할 것인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별사, 그러니까 어차피 매년 1년에 정기적으로 가는 사행을 통해서는 그런 외교적 관계의 특성을 드러내긴 어렵고 그 이외에 특별히 보내는 파견 사신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파견했는지가 구명이 된다면 숙종 때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강인연간, 그러니까 즉 조선으로 말하면 숙종연간 범월 처리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제자는 그 강인연간에 일어났던 범월이 굉장히 큰 사건이 그 외교적인 사건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이제 숙종 때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만 순치연간, 그러니까 강의 이전 단계의 그 순치연간의 범월 처리 사건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고 강의제 때 강의연간이 또는 숙종연간의 그 청의 압박, 그 범월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특별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순치연간과 비교를 하면 그 특별하다고 주장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범월 처리 문제를 가지고 숙종 때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 이게 단순히 인삼을 그냥 몰래 가져오려고 한 건지 또는 그걸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연관이 된 건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절도 등의 다른 범죄가 추가된 건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범월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즉 문서만으로 처리했는가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처리했는가에 대한 문제도 아울러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은 영송의뢰 관행과 원칙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논문에서는 올해의하고 통문관지를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의나 통문관지, 특히 이제 통문관지가 좀 더 실용적인 외교 규정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문관지에 규정되어 있는 많은 원칙들이 이것이 조선 전기 또는 조선 후기인 인조대부터 쭉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문관지는 이미 명문화돼 있지만 그 명문화된 시점, 그 명문화가 되기 위해서 관행이 하나의 원칙으로 바뀌어진 시점마다의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그 변화된 과정을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신다면 아마 숙종 때에 등장한 새로운 관행이라든지 그것이 왜 그렇게 관행으로 정착되고 나중에 규정화됐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글 파일에 작성된 기타 의견은 그냥 기타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서 이걸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창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김성희 선생님 간략하게 한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장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선생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가야 할지 그리고 집중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드림으로써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본 논문의 핵심 주제는 조선 전후기 대중국 외교 의뢰의 변화상과 그 배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위에서 조선 후기 대보단이라는 의뢰 공간이 마련되기에 이른 시대적 맥락을 고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처럼 굉장히 큰 연구 과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사례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숙종연간의 몇 가지 외교 현안이라든가 국조회의와 통문관지 수록 의절의
그 표면적인 비교 수준에 머물지 않고 조선관계보다 긴 흐름 속에서 대청의 발생 양상과 그 내용 그리고 외교 교섭의 경험이 이 시기 숙종연간 외교의절 정비, 개비 과정에 반영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그런 그 과정 속에 투영된 당대 정치적 맥락과 사유 체계에 대한 분석을 보다 좀 정치하게 개연성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논문의 규모가 이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보다 이제 구조를 또 개편해가지고 보다 짜임새 있는 논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선관계 주도권이 청에 있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만큼 중원의 정세를 보다 세심히 감안하면서 동시에 그에 조응하였던 조선 내부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이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분석의 기반 위에서 대청 외교 교섭 과정에 작동하였던 조선의 능동성, 특히 숙종연간의 현안 대응 양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별사 파견과 같은 내용 분석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함께 언급해 주셨던 범월 문제라든지 대청 외교 문서의 내용 등의 분석 같은 내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숙종대 문제라기보다는 숙종대 이전부터 17세기 초중반부터 이어져 온 대청 외교 교섭의 맥락 위에서 위치 지켜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 잘 감안하면서 서술을 더하고 그 위에서 이제 숙종여관 조청관계 특성을 검출하기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은 좀 많이 있지만 좀 내용이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 올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도움과 가르침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5주제의 토론을 마쳤는데 그 앞으로는 뭐 준비는 많이 해오셨지만 질의 그 내용 중에서 최대 3가지만 좀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다음 토론자인 정학수 선생님, 이상희 선생님은 뭐 3개 정도 해왔지만 더 줄여서 또 질문을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서강대 강병국 선생님이 발표한 개경의 공간 구성에 투영된 호로인의 유불관념에 대한 발표에 대해 그 인천문화재단 정학수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문화유산센터의 정학수입니다. 강병국 선생님의 논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문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린 지도인데요. 강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동쪽에 승인문하고 서쪽에 선의문. 그 외에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개경에는 남쪽에 회빈문, 북쪽에 안화문, 그리고 동남쪽에 장패문 등 25개의 문이 있었죠. 궁금한 사항이 3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선생님께서 혹시 잠깐 언급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언급을 해 주시고 3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는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제왕의 영토 내 질서 논리를 드러낸 용어로는 경기, 관내도 등의 용어가 있는데요. 도성 안이 유교가 지배하는 공간이라면 도성 밖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불교가 차원을 달리하는 시간대를 설명하는 논리라면 치국의 논리가 도성 내외에 국한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강 선생님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잘못 이해를 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병훈 선생님 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먼저 그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그 고려인의 유불관념이 투영된 그 사례가 개성의 공간 사례가 더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저는 이 동대문과 서대문에 집중해서 쓴 것이고요. 그 외에 가령 그 좌묘우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원구를 두고 원구를 이제 개경 남쪽에 두고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제 이런 것이 모두 그 어떤 유교의 그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것이죠. 다만 저는 그 동대문과 서대문의 그 문의 현판에 제에게 이렇게 숭이문과 선이문으로 표시된 것이 일종의 개경을 대표하는 개경의 이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면 그 인과 의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가장 내세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을 이제 시간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는가. 글쎄요. 이거는 가령 다만 어떤 다른 사례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이제 이 불교를 말할 때 이걸 해를 같이 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해가 다르다 이제 이런 언급은 중국 그 홍명집 같은 데서도 뭐 한두 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걸 제가 시간으로 해석한 거는 제가 최승로 그 대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최승로가 유교는 금일에 힘쓸 바이고 그거에 대비되는 그걸로 이 불교는 내생을 위한 미천이다. 그러니까 금일과 내생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일에 대비되는 건 내일이죠. 내일. 그런데 내일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역시 또 그게 금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일은 영원히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내생을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시간을 일을 해를 시간으로 해석한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승로가 얘기한 내생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건 금생이죠. 금생. 지금 현재의 생, 금생이고 그러니까 결국 유교는 금생을 위한 것이고 불교는 내생을 위한 것이고 유교는 금일을 위한 것이고 불교는 내일을 위한 것이죠. 내일. 근데 그 내일이라는 게 한참 뒤의 내일인 내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불자들이 이제 왕토에 거하지만 부처의 해를 이고 있다는 거는 그 금생의 그 태양은 분명히 그 왕을 위한 태양일 텐데 내생의 태양 그거는 바로 부처의 태양이다. 그거는 이제 내생은 불국토이고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 불교 승려는 현재 금생의 왕토에 거하지만 내생의 그 부처의 해를 이고 있다. 해서 시간관념이 해로 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왕토 사상 도성 안팎에만 국한될 필요가 있는가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도성문에 이 인과 의가 표시된 건 그러니까 일종의 사방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사방, 사방진해,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왕토 아닌 곳이 없는데 그 하늘나라의 왕토를 표명할 때 그 상징이 사방진해가 왕의 영역이기 때문에 도성문의 그 사방의 그 대문을 인과 의로 표방했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의 모든 곳이 왕토라는 상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도성을 국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도성 대문에 표시한 게 결국 나라 전체를 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도성이 바로 국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왕토 전체를 표시한 것인데 대표적인 상징으로 도성문에다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쓴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전남대 강기선 선생이 발표한 조선 숙종 16년 장희빈의 왕비청래 거행과 그 한의에 대한 주제 발표에 대해서 덕성여대 이상식 선생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주제 자체가 장희빈, 키워드가 장희빈이고 여러 의뢰 과정상 장희빈의 이 책내는 상당히 다른 사례와 달리 특이한 사례인 것으로 보아서 이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키로 장희빈의 사례 자체가 굉장히 비상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책 내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논문이 나오게 돼서 기사 한국에 대한 앞으로 제가 쓸 논문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희빈 사례가 장희빈의 그 정비로의 그 책봉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전후 좀 사례 비교 분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인 인경왕후라든지 인현왕후 그 이후에 10대 그 왕후들의 책내 사례들과 좀 비교 분석을 하면은 장희빈 사례의 어떤 일반성이라든지 특징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자료 자체가 의계이기 때문에 좀 의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내용 서술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편년체 사례와 달리 의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 내 세부 과정이라든지 참여자들이라든지 물정들에 대한 분석들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세 번째, 목차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정을 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간명하게 질의해서 감사합니다. 박미 선생님, 예, 간명하게 답해 주십시오. 네, 먼저 토론해 주신 이상식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숙종 때 관련해서 박사 논문도 쓰시고 또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들을 참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 제가 좀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들이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변명을 하다 해보자면 이제 절차를 위주로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물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나마 개사하고 그리고 정교 부분에서 좀 부각해가지고 나왔던 수식 문제라든지 또는 금융 축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일기를 보면서 절차 그리고 공간 그리고 인물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나 절차 그리고 인물은 좀 자세하게 못 쓰긴 했지만 여간 의명부에 참여하는 집사들이 인현왕후에 비해서 한두 명 정도 더 많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종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이제 방대한 양들이 있어서 그걸 전부 다 꼼꼼하게 비교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저에게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한국학교학연구원 김동원 선생의 발표 조선시대 조조의 공간 및 설행에 대한 논의와 그 의의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 이현진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 선생님 질문을 많이 오셨는데 내용을 한 3개. 아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연구서 정리에는 이 안소정 씨 논문을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의례라는 공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역사 쪽에서는 그냥 그걸 했다라는 중심이 아닌가 하는데 이 논문을 굳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 논문은 사실 의례 부분이나 이런 데서 사실 팩트가 좀 틀린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례나 역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 논문이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었고요.
2번은 그냥 연구사 정리 머릿말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머릿말이 본문 내용이 들어와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머릿말대로 그러니까 기존의 현 학계에서 새로운 게 뭐가 있고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을 할 것인지 근데 지금 상태의 머릿말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머릿말을 좀 어떻게 자기가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약간 미국식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3번은 나중에 할 건데 4번, 5번은 이 논문에 이제 굉장히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고금 상례 이동인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예송과의 관련을 지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책 자체의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뭐 철학 쪽에서 쓴 논문들도 봤는데 저는 역사에서 이게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져야지 조선 후기 예송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기존의 예송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조선 후기 예송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까지는 그렇고요. 6번은 이제 이 발표자께서 조조희 하나만 가지고 상례보편의 권위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1758년에 편찬된 상례보편은 이 상례보편 이후로는 모든 상장은 이걸 기준으로 했었고 1788년에 충간통고하고 국제오류통편 같은 경우도 다 1758년번 상례보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권위를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은 뭐냐면 전반적인 서술 방식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중국 의례서 하고 그 다음에 조선 초의 주자가를 중심으로 어떻게 묵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됐는지 그리고 국조 오례가 물론 세종실로 오례부터 해서 어떻게 왕실례가 정비되고 그리고 김집 그 다음에 효종대 논의 영조대 이렇게 가면 조금 편할 텐데 아까 3번에서도 그렇고 이 7번도 그러는데 이 지금 서술 방식 자체가 국장이랑 사대부에도 섞여 있고 중국의 의례 부분인지 조선의 그건지 읽는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서술 자체를 전반적으로 본문 서술을 조금 더 이 중국 쪽은 어떻고 국장은 어떻고 사대부는 어떻고 그걸 조금 약간씩 구별해서 시대별로 정리해 준다면 굉장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상장례를 하면서 신분에 따라 어떻게 의례가 달라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다 달라지는가가 좀 궁금했었는데 제가 부묘의 논문 쓰면서도 느꼈고 이 조조의 논문도 그랬는데 우리가 의례 자체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의례가 고대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와서 어떤 변화를 거치고 조선에 와서는 그게 왕실은 어떻고 사대부는 어떻고 한 번씩 하나의 의례를 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김동근 선생님이 이 조조의를 좀 더 잘 정리를 하셔서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킨다면 앞으로의 후속 논문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해요. 김동원 선생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토론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상세하게 토론을 작성해 주신 이현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사 정리에서 추가로 참고해야 될 논문하고 또 서술상의 문제들, 이제 머릿말 부분이라든지 시계열적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왕실례와 사대부예, 그다음에 중국 고래가 이제 혼합돼서 서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조희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면서 쓰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는 걸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근데 그게 더 오히려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시계열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서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조조희 하나만 가지고 이제 상례보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선생님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소 강하게 표현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정조가 선대왕인 영조가 편찬한 상례보편을 무조건 따라서 시행하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영조의 그 존앙적인 예학과는 다른 예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강하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또 영조가 홍서한 직후에 뭐 연거복의 규정을 보편을 따르지 않고 의례의 규정대로 고쳤던 부분이라든지 뭐 정조 10년에 뭐 선생님께서도 논문 쓰셨지만 문효세자 상에서도 이제 영조가 주장한 상례부편에서 주장했던 장자 3년상제 이런 것들 부정하고 제체 기념복으로 간 부분이라든지 뭐 복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상례부편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대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예,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굳이 정조는 보편에 언급한 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제가 영조하고 정조의 예학의 차이점을 좀 강조하려고 쓰다 보니까 좀 강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서술 방식의 문제라든지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화여대 한희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고려전기 의뢰에 사용된 안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발표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강경남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경남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 예, 목소리 잘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예, 예, 들려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발표문은 의뢰의 의미와 어떤 절차, 좁게는 의뢰 참여 인원이 자리 배치 동선에 관심을 두었던 것에서 확장해서 의뢰 공간을 치장하고 여러 절차에 직접 사용되었던 기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첫 연구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했던 어떤 고려시대 목공예품에 대한 실론으로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려 청자를 공부하는 토론자로서 고려시대 의뢰와 공예품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야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의계와 연양로병 등에서 가구배설과 연양가구의 종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구배설은 설행대상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인 구도로 이루어졌으며 설행대상에 따라 가구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궁중 연양가구 중에서 수주정, 주정, 다정 등은 모두 한 형태이지만 위에 올려진 기물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리 불려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수주정, 주정, 다정은 세종실록 오래의와 국제 오래의 설의 도식조, 가래 관련 의궤에서는 대주정, 소주정이라는 명칭으로도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이제 연양 관련 이제 조선시대의 그 연양 관련 의궤에서 대주정의 형태가 수주정으로도 명명되기도 하는데요.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게 불려졌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굳이 그렇게 명칭을 다르게 기록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매우 1차적인 질문이지만 발표자께서도 발표문을 작성하시면서 그러한 연유를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총 3개의 질문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따로 하진 않겠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안의 배설이 의뢰의 목적을 드러내고 의뢰 참여자의 동선 및 위치의 그 기준이 된다는, 즉 의뢰의 목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파악하신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읽혔습니다. 고려시대 안은 남아있지 않아서 그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 사용된 안은 그 위에 무엇이 놓이는가에 따라 설치 책임 관사가 달랐다는 사실도 이제 밝혀주셨는데요. 안의 존재를 통해서 의뢰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관사가 관여되어 있다고 보셨는데 그와 관련된 폐단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각종 행사와 의뢰 때 사용하는 그릇을 각 관사에서 공납받으시 이제 훼손이나 분실 등 폐단이 발생하여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부분과도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혜 선생님 바로 답변해 주세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똑같은 형태 혹은 기능이 뭐 거의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명칭을 다르게 불렀을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선시대 것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얘기해 주셨듯이 수주정, 주정, 다정 뭐 이렇게 좀 다르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빈일 경우에는 이제 목숨 숫자를 붙여서 수주정으로 부르는데, 결국에는 이 사용자, 그것을 사용하는 신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기물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달랐고,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에는 이게 관리를 하는 관사와 좀 영향이 있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게 뭐 기록이 많지는 않아서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비슷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치하거나 담당하는 관사가 분명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고려시대 기록을 가지고는 논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선시대 것도 같이 봐야지 조금 선명하게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문 좀 수정하면서 좀 더 조선시대 자료와 비교 분석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거 같은 경우에도 이 여러 관사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업무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조선시대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고려시대도 분명히 관사 간의 갈등이 이제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만 이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내용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관사, 꼭 기물에 관련된 관사뿐만 아니라 어떤 의뢰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관사들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주고 갔는지,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후혜인 선생님이 발표하신 조선 후기 종묘 신실 공간의 조성 방식과 성격이라는 발표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박희영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박 선생님도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한 3개 이내로 다 중요하지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런 역사학회에 초대받아서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구혜영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문을 실어놨기 때문에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오히려 구혜인 선생님께서 마지막 발표여서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오히려 설명의 시간을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거시적으로만 연구해왔던 이 종묘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미시적이면서도 미술 공예품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공간적인 측면에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올해 읽어본 논문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훌륭한 논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학자로서 조금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좀 느낄 수 있었고,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토론문을 그냥 참고해서 구혜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실 공간을 두 가지 속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공한 공간과 제한 공간. 설명을 했는데, 좀 그 앞에 예전에 어떤 예제의 중요한 용어라고 할까요? 이런 묘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전묘 후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되어서 설명이 좀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제가 물어봤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공한 공간과 제한 공간이 집중형 구조와 분산형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집중형 공간 안에 분산형 공간이 포함돼서 같이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료지 211페이지에 있는 개념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구혜인 선생님의 아주 굉장히 명석한 해석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좀 더 참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종묘 한 칸의 실질적인 평면도와 단면도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분석도를 그려놨으면 오히려 더
굉장히 큰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묘는 건축에서 중요한 공간이긴 한데 임진왜란 이후에 11칸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4칸, 4칸에서 19칸이 됐습니다. 혹시 신실 공간도 한 칸 한 칸을 그 때에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혹시 미리 만들어서 준비해 놓는 경우가 있는지, 그 안에 기물들이라든가 이런 뭐 신주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테고, 뭐 그런 것들이 혹시 건축하고 비슷하게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쌤. 후예인 쌤, 마지막이니까 간명하게 발표도 아주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답변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용 선생님의 평가 조언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번 발표가 좀 시도되지 않았던 접근이어서 좀 무모하기도 했고 또 부족한 점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근하고자 했던 연구 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짚어주시면서 또 여러 오류들도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모침제와 그 전묘후침이라는 그 용어의 개념이 유교식 의례 공간의 어떤 기본적인 형식이자 정말 중요한 개념어인데, 제가 이 개념을 공간과 제한 공간을 설명하면서 같이 제시를 하고 이걸 같이 이제 설명을 한다면 더 공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 집중형 구조와 분상형 구조에 대해서 해주신 지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이제 그 부분도 언급해 주셨듯이 이제 제기를 늘어놓은 것을 분산형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소실점은 다 신주를 향하기 때문에 집중형 구조, 사실 중앙이라는 말보다 뭐 신주 집중형 구조 이렇게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2차원적인 그 공간을 설명하면서 종묘 일칸도를 제시를 하는 게 더 실증적인 개념도가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점이 네. 그 신실 공간을 그 구성을 할 때 제기 같은 경우는 흉내에서 그 우제 이후에 사용했던 제기들이 그대로 이제 그 종묘 신실 공간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대신 뭐 신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롭게 이제 부묘도감을 이제 하면서 다시 마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어느 기물이 그 이전에 마련이 됐던 것이고 그 어떤 기물이 이제 그 부묘를 하면서 새롭게 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저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말씀드리기엔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여기서 죄송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이 5시 55분입니다. 제가 이 진행을 서투르게 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질의한 분들도 충분히 질의를 했어야 됐고 답변한 분들도 하나하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남으면 질의자 또 발표자에게 시간을 드리기로 했고 또 시간이 더 남으면 참가자에게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지 않아서 또 이런 온라인 학술회의가 처음이고 해서 아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한국역사연구회 관계자나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에서 혹시 하시는 말씀 있으신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욱 원장님이 들어오셨는지요? 우리 원장님이 한국역사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셔서 아마 이 뜻깊은 학술회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역사연구회나 연구처에서 뭐 안내 말씀드릴 거 없습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한국역사연구회 편집관사관 원기석입니다. 예, 한 말씀 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발표 토론 사회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부터 이제 제가 연락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는 저희가 따로 디플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선생님들 다들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뭐 따로 식사 자리 같은 거 마련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마 오늘 자리는 이것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우신데 시간 내주셔서 발표 토론 맡아주셔서 사회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회는 이것으로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아마 다음번에 뭐 논문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안병호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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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을 또 어떻게 하세요? 기회 드릴 테니까. 예. 네. 말씀을 들려요? 이 얘기는 예, 들립니까? 들립니다, 원장님. 예. 예, 안병호 선생님 들립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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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첨단의 저 시스템 속에서 그거보다 더 빛나는 아주 그 깊이 있는 토론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 더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이런 정도로 우리 만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좋은 발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이 공동 주체로 이 개경과 한양의 의례공간을 통해 본 고려와 조선 국가체제란 이 대주제로 학술회의를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10시부터 다 듣고 또 읽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자 또 이 참가자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을 다 8분위 해서는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오늘 의례공간을 통해 본 이 고려와 조선 국가체제란 큰 주제로 이 군신의례, 외교의례, 왕실의례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큰 주제에 이 국가체제란 무엇인가 이제 약간 그것이 좀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올해란 큰 틀에서 와닿지만 이 개별적인 주제 연구는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이 되었고 사실을 많이 밝혔지만 그 해석 부분과 앞으로 이런 연구가 이 국가체제가 어떻게 서로 이제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조선은 유교 국가였는데 그 500년도 아마 시기마다 많이 의례가 달랐을 테고 조선도 전개 후기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사이에 송, 원, 명, 청이라는 큰 이제 중국의 국제적인 변동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러한 그런 의례의 변화, 의미, 상징 이런 것들을 여러 선생님께서 많이 앞으로 연구하셔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 한국역사연구회 여효규 회장 이하 관계자분들,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원 처장 이하 여러 이제 애쓰신 분들, 우리 안병욱 원장님, 그리고 끝까지 이 경청해 주신 이 참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처음 이렇게 해보는 이 사회여서 굉장히 서투르고 저 역시 의례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이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고 많은 학문적 성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으로 학술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